의사협회가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죠.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네, 또 정부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정작 이거는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수장이신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에게 이 문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까지 복지부와 이 의사협회와의 간담회가 있었다면서요? 예, 제가 직접 간 것은 아니고 네. 차관님하고 국장님이 가셨는데 대화가 순조롭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눴답니까?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에 네. 기존 집행부와 우리 한 10차례에 걸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여러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새 집행부도 그 수긍을 하고 네. 그 위에서 이제 새롭게 논의를 전개하겠다 그래서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집회 연다고도 했는데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건 아마 정부가 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희들은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의사 집단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저희들이 만류할 그런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뉴스에서 많이 듣는데 또 흔히 문재인 케어라고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요. 장관님께서 좀 우리 국민들께 설명을 해주시면요.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의료비를 병원에 가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그 진료 행위가 10,000원이 들어가는데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의료의 경우에는 한 5,000원 정도를 내고 자기가 5,000원을 냅니다. 그런데 보장성 강화라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이 5,000원을 아예 1,000원이나 2,000원을 줄여주는 그걸 보장성 강화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즉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입니다. 네. 그동안에도 꼭 예를 들어 암 환자라든지 4대 중증 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보장성 강화는 쭉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거군요. 대폭 강화하겠다. 네. 그걸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거고요. 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지역가입자분들은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민감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장성 강화되고 이제 본인 부담금 줄어들고 이런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 거고.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럼 또 보험료 높아지는 건 아니냐? 네. 이건 어떻습니까? 보험료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씩 쭉 증가되어 왔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보험료 상승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나머지 이제 지금 건강보험의 약 적립금이 누적 적립금이 한 20조 원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10조 원 정도로 향후 5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매년 한 2조 정도 쓰는 거죠. 그렇게 쓰면은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를 보험료 인상도 특별하게는 없이 과거처럼 해오던 그 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재정적인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암 환자가 치료비나 수술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그 비용이 한 5%에서 10% 정도인데요. 이 보장성이 강화가 되면 얼마큼이나 더 줄어드는 건가요? 그 비율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폭 준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5% 내지 10%만 부담하는 의료 행위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3,800가지의 의료 행위를 저희 전행 다 급여화시킵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 암 환자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자기가 전액 100% 부담하던 것을 5% 내지 10% 줄어드니까 엄청 줄어드는 것이죠. 급여화시킨다는 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 해서 과거에 자기가 예컨대 10만 원 부담하던 것이 5천 원 내지는 10,000원을 준다는 뜻이 됩니다. 네. 이것도 여쭤볼게요. MRI 같은 경우는 비싸서 못 찍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MRI 촬영 비용도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나요? 그거는 단계별로 하는데 올 9월부터 뇌하고 혈관에 대한 질병 관련된 MRI는 올해 9월부터 적용이 되고 뇌와 혈관에 관련된 나머지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해서 2022년까지는 전 MRI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 한 20만 원 정도가 들었다면 이게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면 얼마 정도까지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소득 계층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대략 한 절반 내외 정도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MRI 보통 7, 8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많이 내렸어도. 그게 한 절반 정도 줄어드니까 한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든다는 뜻이죠. 더 낮아진다? 지금 40만 원 MRI 종류가 많습니다. 촬영 기법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지금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간 비용이면 소득이 낮은 계층 60% 감해지니까
24만 원이 감해지고 16만 원이 자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모든 이제 보장이 강화가 되고 비용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일각에서는 안 해도 되는 초음파를 찍게 되고 이런 그 의료 소비 자체가 늘어서 재정 부담이 늘게 될 것이다. 이런 네.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수율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인데, 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비급여 급여하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행위만 합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수요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요가 발생할 것 대비해서 여러 가지 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병의원, 우리 저 동네에 있는 동네 의원들은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환자가 다 상급병으로 가버리니까 그럴 수 있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 병원들은 만성병을 중점 치료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특화시켜서 네. 그분들은 또 크게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또 네. 환자들이나 국민들은 거기에 가서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의학적인 가수요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 정부의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네. 의사협회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의사협회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는 이것을 정부가 강제로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암 환자들이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에 의해 못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치료이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치료가 아닙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진짜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암 환자분이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야 그러니까 급여 항목이야 당연히 치료가 될 거고 나는 내 돈 들여서 비급여 이런 처치 이런 수술을 받고 싶어요 하는데 병원에서 아유 이건 복지부에서 이거 비급여 줄이면서 못하게 합니다. 이 치료 돈 내셔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뭐 살이 안 맞는 이야기죠. 전혀 그런 일 없고 네. 아마 지금 의 회장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왜 저렇게 말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그 암 치료약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신약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이걸 다 이제 보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 적정성을 평가해서 하는데 특정 암 치료제는 예컨대 간암에만 꼭 듣는 약이 네.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다른 암 환자들 이걸 한번 막 써보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암 치료약을 보험급여로 들어가면 근데 한 500만 원 약이 100만 원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간암에만 쓸 수 있게끔 제한을 하는 것이고 네. 다른 폐암이라든지 위암에 이걸 쓰겠다 그러면 그때 못 쓰게 하는 것뿐입니다. 본인이 사서 쓰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웬만한 수술에도 진짜 큰 돈 들지 않은 나라인데 네. 그 말은 반대로 의사분들이 상당 부분 손해보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 가능한데 네. 자꾸 이렇게 보장성 강화하면 뭐 수입은 좀 줄 것이고 수입이 줄면 아무래도 진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 의료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손해본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비급여를 이제 그 사이 의료 수가 낮다고 보시는 의사분들은 네.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을 안 받는 걸 계속 늘려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벌충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3,800까지가 다 급여가 되면은 거기서 벌충하던 게 이제 없어지니까 굉장히 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는 저희들이 결코 줄지 않고 그걸 보상을 해줄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상하냐면은 과거에 좀 수가 낮았거나 불합리하게 작성됐던 의료 수가를 높여 주문해서 전체적 균형을 맞추고 총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도록. 네. 의사들의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제 비급여를 하지 않고도 급여만으로도 의료행위에 충실했을 때 수입이 보장되게끔 재조정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일 가운데는 네. 치매 국가 책임 제도도 있습니다. 치매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70대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 새신랑 됐네. 너무 이쁘네. 씻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하나하나 챙겨야 합니다. 산책을 하러 나갈 때에도 행여 놓칠세라 손을 꼭 붙잡습니다. 여긴 어디야?
이 손녀들 와서 여기서 놀이터랑 놀고 혼 기억 안 나? 치매 진단 이후 하루하루 변해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우울증 약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혼자 울고 댕기고 그래갖고 여기 눈 물었다니까 다 늙으면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위로 해도 나는 안 알아들리는 거예요. 시작과 동시에 내가 아닌 삶을 살아야 하는 간병. 구순을 앞둔 노모를 모시는 이 여성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생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모든 생활을 엄마에 초점이 맞춰서 생활을 했죠. 엄마가 움직이는데 제가 항상 뒤쫓아서 그냥 항상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활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죠. 간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먼저 집은 이제 팔아서 다 병원비를 들어가고 간병을 쓰려고 보니까 10만 원이야. 하루에 12만 원. 그래 도저히 12만 원을 주느니 내가 앉아있는 게 낫겠다.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데리고 있은 거지. 내가 아주 살기 싫을 적도 많아. 다 깨버릴까 그냥 다 갖다 집어던져버릴까 그냥 밥 먹고 그 서러지라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거 서러지를 하고 서 있나. 이 할아버지 없으면 내가. 자, 장관님, 사실 저희 아이가 남의 일이 아닌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일단 뭐 하루 간병비 이야기하셨어요. 저런 가족에게 정부는 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장요양보험 등급 심사를 신청해서 네. 등급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1에서 5급 등급을 받게 되면은 네. 본인 부담을 요양 서비스에 관련된 본인 부담을 대폭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등급 심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그 범위라든지. 예. 근데 이제 치매의 경우에는 네. 기존의 1에서 5급에 속하지 않는 아주 경증 치매의 경우에도 네. 인지장애라 그래서 저희 새로운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에 속하면 아주 네. 경증인데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우선 등급 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 심사를 받으면. 예. 알겠습니다. 암 환자의 건강 보장성 확대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치매 환자도 정부가 점점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거나 본인 부담금을 점점 줄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미 벌써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 본인 부담률을 60%에서 10% 정도까지, 그러니까 네. 대략 절반부터 아주 90%까지 대폭 낮추었습니다. 어떤 분은 10%만 낸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그는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도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결정되는데 예. 서민분들은 10%만 내도 된다 예. 이 말씀이시고요. 네. 치매 안심센터라고 또 새롭게 생긴다면서요. 예, 이미 생겨났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면. 전국 256개, 네. 지자체가 전국 256개가 있는데 네. 전 지자체마다 그러니까 시, 군, 구별로 네. 보건소가 다 있습니다. 네. 그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을 작년 말에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 네. 완전 개소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개소된 것을 포함했습니다. 네. 올 이제 9월까지는 전부 다 완전 개소되는데 이 완전 개소란 것은 그게 필요한 인력을 다 넣어서 충분히 작동될 수 있는 그런 행태 작동 개설을 네.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도 부분 개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부가 뭘 해놨다 해서 가보면 정작 진짜 중요한 MRI 같은 거는 그거는 어르신 큰 병원 가세요. 여기서 그런 건 못해요. 그냥 간단한 거 하는 데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는 그런 것을 연계시켜주고 네. 사전에 검사해주고 네. 또 치매 가족들이 너무 피곤하거나 어려워할 때 와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병원은 아닙니다. 그럼 어머니도 잠깐 모시다 드릴 수 있고. 네. 그렇습니까? 경증 네. 환자들은 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여러 치료를 네. 받고 프로그램을 있습니다. 가지고. 프로그램 네. 통해서. 제가 그 수원시에 있는 영통구에 있는 그 치매 안심센터 가봤는데 네. 엄청 인기가 좋아요. 그 경증 치매 환자분들이 거기 와서 자기 삶이 바뀌었다 그러시면서 네. 가장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여기를 계속 좀 오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 네. 예. 그렇군요. 네. 만약에 앞서 저희가 MRI 같은 것도 이야기했는데, 어딥니까? 치매 안심센터에서 검사 받아봤더니 MRI 한번 찍어보셔야겠어요, 어르신. 그러면 이런 건 좀 지원 안 됩니까? 비용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MRI 비용이 뇌라든지 혈관에 관련된 올 9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네. 몇 개월 안 남았죠. 네. 근데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거나 MRI 진단을 받으라는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집 가까이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더 좋은 것은 1899-9988. 네. 예. 치매 콜센터입니다. 네. 이것은 24시간 365일 항상 저희들이
그 콜센터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네.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고 네.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어디 가서 뭘 얻을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드리니까 1899-9988을 한번 전화한 글을 보여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생활고를 겪다가 사망한 20대 아버지와 아들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화면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3일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28살 서모 씨와 2살 배기 남자아이가 방 안에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 씨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2살 배기 아기 역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혈색이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니까 많이 아팠다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들 부자는 구미시에 전입신고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쪽에는 일단 신청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전 주소나 이런 쪽에도 확인을 해봐도 신청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좁혀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일반 이제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뭐 이렇게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정부는 이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공적인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전국에 의심이 되는 또 걱정이 되는 사례가 나오면 그걸 연락을 해서 동사무소 찾아가는 행태였습니다. 그만한 한계가 있고 이번에 참 이런 아무리 주소도 알리지 않고 그러면은 사실 그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니까 공적인 데이터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민간의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사각지대를 좀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 매일 그 건강식품을 배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건강식품을 배달하다가 한 이틀 쌓이면은 바로 이제 신고를 해줍니다. 네. 네, 그럼 동사무소 찾아가는 것도 있고 또 모 신문사에서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신문을 배달해 줍니다. 네. 그런데 그 신문도 또 쌓이면은 또 바로 이제 신고를 해서 저희 찾아가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또 통신사에서는 아주 최신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네. 혼자 움직이는 혼자 독거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해서 그분들의 움직임을 외부에서 관찰해서 움직임이 없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가지고 지금 막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무료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비되면은 이 사각지대를 훨씬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네. 장관이시기 전에 뭐 최고의 사회복지 전문가시고 학자시니까 문재인 정부 마침 1년입니다. 예. 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이렇게 바뀐다. 큰 틀에서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포용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국민이 골고루 복지 혜택을,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또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 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 복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면 일단 병원에 갈 때 병원비 걱정 없이 가실 수 있고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구나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져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주택이라든지 네. 또 일자리에 대해서도 보다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주택 마련 쪽보다 쉽게 제공을 해서 국민들의 기본 생활이 충족됨으로 해서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네.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